철학이 다르죠? 그죠?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아이고 목소리 크시네. 아이고 내 목소리 멋있었어요. 예술 철학과 철학이 다르죠? 같아요. 괜찮아요. 저는 같아요. 경아님은 같아요. 미희님은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같아요. 다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뿌리는 같지만 아시잖아요. 철학 안에 옛날에 과학도 있었고 많았잖아요. 네. 과학, 자연과학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다 있었고 나중에 분화되었고 그 안에 미학이 따로 있죠. 적용이 다른 거 그걸 지금 현재 이제 다시 넘어가서 얘기하기는 너무 복잡해서요. 그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칸트 용어에 보면 철학을 딱 세 가지로 딱 봤을 때 순수 이성이라는 거하고 판단력, 실천이성이라는 건 진선미, 선은 그럼 윤리관, 그죠? 그리고 판단력이라는 것 자체가 예술, 미학, 그 진선미라 그랬죠. 누가 플라톤이. 그건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찾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선미라는 것 자체가 플라톤이 나왔던 용어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안에 미학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학을 왜 해야만 되느냐라는 것은 철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철학 안에 있는 미학인데 하다 보면은 미학은 당연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게 이제 요즘 나온 그 책인데 제가 못 읽어봤어요. 두 도시의 연대기라는 책인가 봐요. 아마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SNS에 있어서 이게 참 쉽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항대립을 딱 나눠서 이쪽 파란색, 빨간색을 나눌 때 있어서 상당히 좋은 칼럼을 이렇게 적어놔서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환자가 그렇듯 우리나라에서 시간관념은 지금 사라지고 없어졌다라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책을 안 보더라도 대충 이게 지금 이런 거구나 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요즘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제가 되게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미술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봤어요? 도슨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어폰 그 뭐죠? 그 설명해 주는 거. 오디오 가이드 아무것도 없고 도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봐요. 보고 난 뒤에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얘기해요. 누가? 도슨트가, 이 사람이. 멋있지 않아요? 이런 거 자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가고 싶은데 이게 어딘지 몰랐어. 이게 전시부 도록도 따로 파는가 봐요. 그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나라의 도슨트 전문가조차도 작가한테 물어볼 때 왜 그리셨어요? 어디서 팔아요? 이거는 뭘로 그리셨어요? 요거는 요런데 요거는 칼라,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미학일까요? 그건 테크니컬이에요. 테크니컬.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미학이에요. 미학. 오케이. 자, 이게 독일의 국영방송이래요. 난 이 사람 몰라요. 이게 저번 주에 SNS에 나왔던 거, 유튜브에 있던 거 제가 끌고 내왔는데, 이름이 다비드 프레히트라는 사람이에요. 철학자예요. 독일의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국영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 자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로. 월화수목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1시간 저녁에, 이거는 이제 아마 녹화하는 것 같아요. 찍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앉아서 얘기해요. 누구를? 국민들 대상으로. 모든 걸 다 묻고 모든 걸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아마
당신의 일 만족도는 어떤가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설문조사 했던 거를 얘기해요. 자, 이거를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노동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하고 무게감이 어떻게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은 프로파간다, 무언가 정부의 성과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부터 시작을 해서 저 밑에 있는 프롤레타리아의 모든 사람들을 밸런스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방송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국영방송. 우리나라 같은 KBS2 목요일 날 8시 지금부터 시작해요. 1시간 동안. 시청률 장난 아니래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싶어요, 저는. 손 들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사무소에서. 이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자기 얘기가 있어요. 책으로 읽는 거 말고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디까지 책을 다 읽었느냐 하면 이제 지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막스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지금 자본론 1편을 읽고 있어요. 루카치하고 이제 아도르노부터 시작해서 다 끝나가는데, 철학자가 없어요.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그 책을 저번에 제가 에코 이야기했잖아요. 에코 책을 지금 5번째 보고 있어요. 존재론만. 책이 없어요. 물론 제가 책을 잘 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뭐 칸트부터 다시 또 철학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칸트 좋아해서 칸트도 읽어요.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라지고 나면 제가 읽을 게 없어요. 왜? 그쪽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출판사가 없죠. 번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불안해요. 그런 기분 아세요? 불안해요, 진짜.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본론을 읽었는데 10년이 걸렸대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앞으로 10년은 내가 읽어도 되겠구나. 5번 봤대요. 5번 보면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되는 게, 제가 늘 그랬잖아요. 예술은 대중성이다. 예술은 누구 하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요. 이 사회 존재에서 예술이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술 자체가 존재다. 그게 사회를 만들어 간다. 사회. 또 하나는 막스가 이런 좋은 얘기를 했어요. 존재 없이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어야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데 존재, 우리 이야기했던 옛날에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 그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관념론이고, 유물론이라는 것은 먼저 존재가 있어야 돼요. 이 존재가 사회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의식이 있는, 그 절대에 있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를 여러분들은 떨쳐버렸죠. 왜? 별로 생각을 안 해보죠. 이 사회적인 존재 자체의 생각들. 그건 내가 생각한. 물론 귀찮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못하더라도 차츰 밑에 아니면은 자식이나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걔들이 잘 살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있어야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듣기 싫을 거예요. 근데 나도 하고 싶겠어요. 우리나라 TV 보세요.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진짜 1도 없어요. 1. EBS 괜찮아요. 뭘 보셨죠? 좀 가르쳐주세요. 지식 사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건축 오케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건축 괜찮아요. 지식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다큐멘터리 세계 테마 기획 여행이라는 거 있어요. 오늘은 뭘 했느냐 하면 크로아티아의 골목길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유명한 데의 어떤 그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몰랐던 그런 부분들에서 삶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저는 느끼고 싶다. 자, 이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면 다 알 수 있는. 이 사람은 깜이라고 하죠. 그거는 많이 나와요.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이라 그래가지고 뭐 신문에 난리예요. 무슨 뭐 괴롭 그것 이 사람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헤겔이에요. 헤겔이 욕을 엄청나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고 귀족 생활은 다 하고 호텔에서 스테이크 쓰리는 놈이라고 해요. 뭐 어떻든 그건 지 얘기고. 니체죠. 오케이. 사르트레. 요 세 사람, 이 네 사람이면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생각을 알아야 돼. 이 사람 생각을 모르면 말은 뭐 알잖아요, 그죠? 예. 조금 아는 척하려고 너 사르트르 읽어봤니? 보바르 부인하고 관계 알아? 근데 거기까지야. 뭐냐? 보바르 부인은 밖에서 바람 피우는데 여자 남자가 몇 명이고 사르트르는 딱 그 얘기까지. 그 이상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어젠가 그저께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러대요. 야 그러면은 그 사랑과 전쟁은 뭐 바람 피우는 걸 가리켜야 될 거 이런 저질스러운 얘기 하지 말고요. 사랑과 전쟁에서 사랑이 뭐 나쁜 거예요? 불륜이 왜 나빠요? 지가 좋아서 숨어서 이상한 것보다 그냥 해서 이혼하면 돼요. 그게 더 솔직한 거, 그게 사르트르예요. 질질 끌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많이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냥. 여사모사 얘기를 다 싸우더라도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건데 숨어서 뭘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없어 보여요.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아니 철학을 하는 사람은 그러지 말자고. 자, 이 사람은 데케트라고 들어봤죠. 고도를 기다리며. 누구를 기다려요? 이 사람. 와, 이 사람 말이 That fast time, 시간이 지나갔는데 내가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삼키고 있네. 이리 돼요.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커피집에 딱 가서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책을 읽더라도 바깥 보지 말고 혼자서 사유를 해보세요. 여사무소 이래가지고 있으면 2시간 금방 지나가요.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시간 안 가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제가 간혹 커피집을 안 들어가면 차로 지나가 보면 대부분 이렇게 여자 둘이 있는 사람들은 말 많이 해요. 근데 남자 여자 연애하러 온 사람들은 말 안 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부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제가 더 이상. 요거 3대 박물관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컨텐츠예요. 컨텐츠. 백등해도 관계없어요. 컨텐츠를 만들어주세요. 네, 제발. 네. 그리고 이 사람들 요즘 나오는 뇌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망치고 있어요. 모든 걸 뇌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뭐로? 미토콘드리아로. 저도 의학자지만 말도 안 되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있지만 아직은 몰라요. 언제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부터 철학이 지금까지 와서도 본질을 너 알아라고 하면 막스는 모른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는 것은 그 껍데기에서 보이는 것 뿐이었어요. 우리 아는 척 하잖아요. 우리 대부분 다 확실하게 아는 거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이때까지 한 번도 살면서 있었던 게 있었나요? 만약 예를 들어 수학적으로 1-1이나 2 눈에 보여서 확실하게 보이는 거 요런 거 빼놓은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럼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거의 24시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계산하는 거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어떻게 나와요? 야 그거 했어 그거 네 그렇게 하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거꾸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따지면서 설명해보면 나 몰라. 그러니까 밖에 가서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를 다큐멘테이션 문서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말 조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말을 조심하라는 것보다 확실치 않은 것은 확신 차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자신이 당해요. 당하는 게 법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괴로워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이 뭐라 그랬어? 확실치 않으면 입을 다물으라. 입을 다무는 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 아까 제가 오시기 전에 그 이야기 드렸단 말이에요. 본질이 뭘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보면 그 전문가 집단도 그렇고 아니면은 저기 이제 미술 쪽으로만 제가 아니까 저기 이렇게 들어올 때 입구에 적어놨잖아요. 서평 같은 거 적어놓을 때 잘 모르는 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본질, 존재, 존재자, 현 존재 막 나와요. 그게 그 지보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걸 만들어냈던 하이데거조차도 몰라요. 근데 지금 아는 척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모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도 또 있지만 오히려 그거는 입으로 내지 않고 혼자서 사유할 때가 더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건수행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더 그쪽으로 더 다가가기 위해서. 말로 뱉는 순간 내가 스스로 여기에 환청에 사로잡혀요. 이 말에.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확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걸 집어낼 수 있는 단어가 없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미술로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칸트가 제가 저번에 그랬지. 인식이라는 인식론에 있어서 표상이라는 것은 내가 사과를 봤어. 그러면 사과를 보게 되면 사과라는 자체가 탁 내 머릿속에 떠온단 말이야. 그럼 사과를 봤을 때 눈을 깜짝할 때도 있고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도 딱 봤을 때 사과를 보게 되면 내 이 사과가 처음에 봤던 사과하고 달라요.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과는 사과예요. 내가 사과나무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머릿속에서 있는 오습이 작동을 해서 그걸 끌어내요. 저번에 넣어놨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성, 오성, 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술이나 이런 영역들은 오성까지 못 들어가요. 감성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성까지 넣으려고 자꾸 하는 작업을 하는 게 누구냐면 상상력이에요. 이 상상력 때문에 미적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칸트가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겔은 무슨 개꿈 뜯어먹는 소리야. 감성이 오래되어서 잘 관리되면 상상력과 가치에서 오성으로 들어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칸트하고 해겔의 차이가 그런 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바라보는 이미지 자체가 그만큼 에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과 오성이나 이런 것은 이성의 판단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전달하죠. 그러니까 미술을 딱 보고 난 뒤에 이게 어떤 면에서 좋아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이 탁탁 막혀요. 그렇죠? 뭘 말로 못해요. 왜? 오성이 작동을 안 해요. 그거는 감성으로 봤던 것들은 그만큼 오묘한 거죠. 그게 본질이에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상상력 부분으로 인해서 감성으로 느꼈던 것을 오성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상상력인데 그림이 아닌 대상을 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았다라고 할 때 내가 사과를 보는데 사과가 떨어진 사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내가 오성이나 시간적이나 이런 걸로 범주에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내 머릿속 그 짧은 0.001초 사이에. 그럼 떨어진 이 사과가 아까 본 사과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 시간과 공간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이 감성 영역이 머리 내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이게 확실하다고 할 수 있지만 미술 같은 이런 미적인 판단 영역에 들어오면 대상이 아니라 미적인 판단의 영역에서는 감성으로만 딱 느끼지 그 다음은 오성으로 못 당겨봐요.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개념적으로 문장을 못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미적 판단은 그런 영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설명하라 그러면 자세히 얘기하는 건 저같이
경험을 해서 저번에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지라고 내가 준비한 멘트가 있으니까 말로 끌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게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은 그때 있던 그 렘브란트의 거기야 민병대 그때 보니까 어땠니? 좋았어.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러면 야 아무리 그래도 좋았다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죠.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렸단 말이에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비난했어요. 왜 자꾸 그렇게 좋다 뭐 이런 얘기만 해요. 아주 다른 얘기도 있잖아요 라고 했던 거는 5성을 2성을 작동하라는 건데 그 작동이 안 돼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리하게 요구한 게 굉장히 죄송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뇌 에너지가 모든 걸 다 설명할 듯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요. 오케이? 철학은 그런 영역이 아니다. 자, 요거는 제가 강의 노트를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이 활자로 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까미에 대해서 조금 전부 다 실존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나의 몸 상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막 그 우리 쉽게 말해서 상징계에 만들어져 있던 그 이상적인 그런 나의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사회 그런 거 보고 예시계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물들어져서 우리가 교육받았던 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고 형이상학이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플라톤 이야기는 이데아죠. 그런 거에 물들지 말고 내 생각, 후설이 그랬잖아. 판단지 딱 하고 난 뒤에 그 본성으로 돌아가 보면 인간들한테는 그 본성이 있어. 그 본성이 본질이 아니라 인간의 류의 본질이라는 게 있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자, 현정 씨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이야기는 나도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은 현정 씨가 인간이라는 말에 대해 가지고 다 맞지 틀리다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정확한 말이냐? 아니에요. 현정 씨의 개별자가 하는 그 인간이라는 그 표현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인간이라고 류 개념 있잖아. 예를 들어가 늑대, 동물류, 영장류 할 때 그때 인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류의 그거는 단어 자체가 보편자예요. 그거는 늘 인간이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데아 개념이에요. 그 개념에서의 인간이라 그러면 틀린 말이고 그냥 인간의 그냥 총합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의 표현을 써서 맞는데 그건 뭔 뜻이냐? 그걸 표현해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할 때 그걸로 했는지 가만히 있어봐 갈로 여기다가 이래 돼서 류에 대한 걸 내가 인간으로 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봤어요? 책에?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들은 굉장히 에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래서 특히 이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또 저번에 바타유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에로티시즘 이런 사람들은 글을 완성해버린다는 것 자체는 문체를 통해가 화려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사상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거죠. 그 어떤 문체를 읽으면 막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읽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톨스토이는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넘어가요. 네. 그 도스토옙스키는 살아 꿈틀꿈틀거려요. 어디서? 지하방에서 기생충같이 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글을 하나 쓸 때도 특히 프렌치 라이터들은 덜 완성하고 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명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타유를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글 쓰다가 중간에 끝내버려요. 여백을 남겨놓는 거죠. 자, 근데 까미는 그런 식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자, 요거는 동굴한 동굴방 누구 얘기예요?
플라톤. 그쵸? 이데아. 이건 아시죠? 현실 세계를 아주 폄하해요. 그리고 항상 이 동물 밖에 있는 이데아 세계의 가지개라는 이성적인 그런 우리 본질을 향해서 사유해서 그걸 통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동물 안 세계였어요. 그 동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죄수처럼 생각을 하라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내려왔느냐면 고대 그리스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플라톤은 알죠? 설명 안 할게요. 김마련님. 이 누구 그림이냐? 라파엘로. 손가락 올린 사람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신플라톤주의. 플라톤보다는 조금 지상으로 가자라는 사람. 플라톤은 저 하늘 아직 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종교가 중세 종교에서 특히 그리스도교가 플라톤 이론을 굉장히 많이 따라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내려와가 교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까지만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이제 신플라톤주의가 나오고 교부 철학, 스토아 철학, 무슨 스콜라 철학 막 이렇게 나오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까지 딱. 뭐 저들끼리 철학을 할까 말까, 신학을 넣을까 말까 이런 거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고. 오킨스의 면도날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거는 아주 클리어 컷하게 신이 살아있다 실제로 신이 없다 그냥 이름만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유명론이라고 그래요. 그때 벌써 이미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루터가 이야기하는 그 종교에 대해서는 유명론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플라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교를 딱 만들어내고 나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지상으로 내려가자니까 유명론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신을 약간 부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확 날려버린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세 때는 그 책이 없어요. 어디에서 발견됐다? 이브라 그래가지고 스페인에 그때 이슬람 그때 그 얘기했죠. 700년, 800년 요럴 때에 네콘케스타 되기 전에. 그쵸? 그럼 이때에 이 동네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이슬람 철학자가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번역을 하면서 역으로 수출된 케이스가 아리스토텔레스다. 그 사람은 지상에 좀 가까운 사람이다. 플라티노스하고. 오케이? 여기까지만. 고대 철학은 나중에 시간이 혹시 되면 되게 재밌어요. 고대 철학을 알면 중세가 보이고 그렇게 보여요. 누구 그림일까요? 다빈치다. 다빈치인지 알아요. 자, 다빈치를 우리가 봤는데 철학으로는 우리가 연결 안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미학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플라톤 미학으로 들어가. 플라톤은 저 사람 이데아가 있죠. 제가 그랬죠. 이데아가 있어요. 이데아가 있는 침대 이데아를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이건 네 번째,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침대 이데아가 있었고 침대를 만드는 목수가 있죠. 침대를 만들어 놨어. 자, 회화는 뭐예요? 이 침대를 보고 그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데아고 요거는 원본은 아니잖아. 이게 원본이고 요거는 카피본이죠. 1차 카피본. 요 사람이 그래도 회화보에 화가보다는 어떻다? 높다. 요런 그룹에 있는 사람이 목수, 노동하는 사람들, 시인 등등. 정치가 이런 사람들. 자, 요거를 뺏기는 사람은 요거는 세컨드 카피. 시뮬라시옹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 이데아에 있는 것을 목수가 만들 때 지 생각대로 만들고 그때 이데아에 가깝게 만들어요. 훌륭한 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본질에 가깝게끔 지 나름대로는 본질을 생각하면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때 정해놨던 책에 야, 침대는 이데아가 이런 걸 한다 라고 해서 책에 적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만들었어. 그럼 그걸 그대로 뺏기면 그래도 본질에 가까운 세컨드 카피가 나왔죠. 화가가 그랬던 게. 이게 이제 화가로 봤을 때는 원본이죠. 이게 뭐냐? 미메시스 이론이래요. 미메시스라고 많이 들어봤잖아. 미메시스는 모방한다라는 거예요. 모방이 나쁜 것도 아니지. 플라토니즘 최고지. 오케이. 그러면 모나리자를 봐요.
모나리자가 그 당시에 누구라고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술적인 내용이라 그랬다. 그거는 오늘 제외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그건 구글 찾으면 다 나와요. 자, 모나리자가 그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자하고 똑같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이때는 그 미학이 뭐였다? 본질을 뺏겨야 된단 말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인간의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은 균형. 자, 그때 이야기했죠. 저쪽에 있는 플랑드라고 이 르네상스는 다르다 그랬죠. 이탈리안 비례, 균형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럼 그걸 어디서 나온다? 자연에 있는 인간의 몸에서 나왔다. 그걸 추구하는 게 무슨 철학이다? 플라톤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세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르네상스 때. 그 르네상스를 재생 부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비트루스 비례잖아요. 뭐 1대8 기사고 뭐 왜? 수학의 근거.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은 수학에 근거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르네상스 그림을 보면 전부 다 수학에 근거한 그림이에요. 그거 안 보고 그려. 죄송. 안 보고 봤죠. 그게 수학인지 뭔지 별로 관심도 없었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이거 보면 좌우 정렬, 그때 뒤에 무슨 배경 설명 이제 안 할게요. 그런 거는 할 필요도 전혀 없고 그림만 보자고요. 미술 사적으로. 오케이? 이게 그 여자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적인 그런 여자죠. 누구 미켈란젤로도 그래 그렸고 다 그렸던 다비드상도 그렇고 그런 그림들이잖아요. 왜? 그리스의 미술이니까. 자, 그럼 그리스하고 로마하고 같은 연도에 아니죠? 그리스가 훨씬 더 오래됐죠. 그럼 그리스 미술하고 그리스 철학하고 로마 철학이라는 게 있겠죠. 신화도 있잖아. 근데 이름만 바꿨다 그랬잖아요. 근데 철학은 달라요, 똑같겠어요? 달라요. 오, 어떻게 달라요? 여기 보면 완전 실용적인데 똑같아요. 공부하셨어요? 그냥 직관? 아니 공부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로마 철학하고 그리스 철학을 구분했다? 아니 그런 거라기보다 응. 그 그리스가 추구하는 것과 야. 로마가 추구하는 것 다른 거. 건축 공부할 때 좀 그런 거. 그러니까 로마가 훨씬 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용적이고 실용하고 현실. 현실이. 그 그리스는 현실을 안 했고. 태어나는 더 이상적인 그런. 오케이. 그러면 코린토 양식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로마 양식하고. 그게 왜 이상적이고 이상적이지 않을까 한번 설명을 해보실까요? 건축에서 예를 들면서 요거는 요래 가지고 요거는 그리스가 조금 더 현실이었고. 그리스 건축은 야.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을 위한 건축? 오케이. 네, 그런 면이 있었고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래 되면은 신을 향한 건축이었기 때문에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는 게 로마하고 어떻게 다르죠? 일단 사람이 사는데 있었지 않았고요. 아하. 저 장소성에서? 네, 장소성에서. 네, 장소도 그렇고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인간이 사는데 적절한 그런 사이즈들은 아니었어요. 그 신전들의 건축들은 그 사람들이 아테네 바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사실 모르겠어요. 나온 게 없어서 잘 그렇죠. 모르겠지만 건축이 지금 다 아테네에서 딱 내려다보면 파르테논이 정말 너무나 위대한 생각이 들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위에 어뜩 쓰고 나머지 아래를 쫙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그래서 이 건축 자체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근데 건축 기술로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 몇백 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거의 그대로 많이 가져왔는데 그런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게 로마에는 없지요. 네, 근데 로마에서 이제 아치를. 그런데 기술력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발전해야 되는데 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책을 봤는데 뭐라고 하는데 별로 근데 안 와닿아. 근데
로마는 야. 실용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음. 이거를 그 사람이 살고 물론 성당도 짓고 뭐 했지만 그 신전도 졌지만 얘네는 훨씬 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건축을 하면서 이게 사이즈 작아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그 건축이 사람이 들어가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파테논은 진짜 큰 기둥, 이집트는 더 큰 기둥. 네, 그랬는데 얘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사이즈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치가 나오는 게 약간 그러되면 퍼블릭보다는 약간 인디비주얼 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네. 네. 그러니까 레지던시 쪽으로 가. 오케이. 근데 저는 건축 쪽을 그 그리스나 로마나 이거를 찾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언뜻 좀 생각을 말씀하시고 실용 말씀하시면서 아테네에서 수로 같은 거 수준이 나가 높아졌어요.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이렇게 더 실용적으로 간 거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오케이. 문제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남아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유출을 한다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역사의 한계예요. 보시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당시에 있었던 문헌하고 이걸 맞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되게 역사 철학, 왜냐면 철학이라는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는 거하고 대부분 철학은 다 역사 철학이에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사기하고 유사가 있듯이 지금 현재 환단곡이 난리 났잖아요.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환단고기가 무언 것이. 여하튼 좋은 말씀이고요. 그게 이제 아마 이렇게 보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때하고 그때 시기에서 인구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아,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아테네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스파르타하고 그 안에 있는 그런 데에서의 걔들은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 모여요. 그냥 따로따로 막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막 크레아타스메도 있었고 막 온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걔들은 그거 다 뭉쳐서 그리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하나로 치면은 걔들 다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모이면서부터 시작을, 이때는 얘들이 유목민족은 아니지만 그렇다 정착해서 농사 짓는 민족은 아니에요. 그리스는 그리스는 상업민족. 늘 돌아다녀요. 배 타고. 그래서 얘들이 그 당시에 저기 지중해 쪽에 있는 스페인의 그쪽에 있는 저기 프로방스하고 이쪽에 그 이탈리아의 해변하고 이런 거를 그리스가 다 잡아먹고 있어요. 안에는 안 들어가요. 그 바깥쪽에만 있었다면. 왜냐하면 거래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저것들 나라의 민족의 우수성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얘들은 나가 있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은 정치하는 영역에서 필요했던 거고, 그거는 파르테논 신전이죠. 이교도죠. 누구? 그리스 신화예요. 그거는 캐톨릭하고 관계없죠. 종교하고 관계없었고, 로마는 313년도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정치, 사회, 경제라는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나온 거죠. 그때는 지금 현재 이때 시기에 아테네하고 그거에서 마케도니아하고 이런 때가 환단곡이에요. 거기가 환단곡이에요. 그 시기. 근데 그때 환단곡이가 얘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아프더라. 심지어는 그보다 더 앞쪽이에요. 요게 언제냐면 1500년대예요, 얘들은. 기원전. 마이너스 1500.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7000년이에요. 그러면 이집트 수준인데요? 이집트를 다 잡으면 다 없어요. 다 잡으면. 이집트. 근데 문제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뭐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화라는 거죠. 제우스가 몇 년도 사람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제우스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차이 커요. 우리도 환웅과 환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몇천 년이라 하면은 몇천 년이나 몇백만 년이라 하더라도 믿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걸 신화로만 가면 돼. 그걸 역사적인 고증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적당해야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는 얘들이 이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무슨 우리 메소포타미아 등등 이런 문명들 있잖아. 그 전부 다 마이너스 3000년대래요. 그때는 걔들이 왜 그게 가능했냐면 강이 있었고 농사 기술이 있고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언어가. 지금과 같은 언어가 아니지만 소통이 됐다고요. 글씨도 있어. 아, 글이 있었어. 그럼. 근데 그때 화는 글을 가져오란 말이에요. 글을. 그 글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환단곡 이래 했다 하면 얘기가 돼요. 그치. 안 된단 말이에요. 제우스가 글을 그리스어로 적었던 걸 아무도 안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를 역사를 안 그러고 신화라 구전 거기까지.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그렸어요. 다빈치가. 그 지금은 이게 만약에 그 죄송해요. 이게 루브르 없고 그냥 그러면은 얘가 더 비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화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얘 그러면 죽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때는 얘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시대 상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늘 이 그림을 볼 때 제발 지금의 마음으로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대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시라고. 제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신화도 그리죠. 왜? 이때 르네상스에서는 어떻든 중세가 이렇게 페이드아웃 되면서 나타나는 것은 이 종교에 대한 마지막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론을 가지면서 서서히 이렇게 이제 열버지는 그런 시기. 그래서 르네상스가 올라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화 같은 것들을 많이 그려요. 특히 그림 자랑하기 위해서는 이런 드로잉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이런 과학도 있고. 왜? 수학에서 과학이 다빈치가 했던 르네상스인 중에서는 최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빈치가 그림을 몇 점 그렸어요? 한 20점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도 다빈치가 최고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빈치 그림을 보면서 이런 것들도 보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걸 봐야 돼요. 원근법이 나왔어요. 그죠? 이건 원근법은 무조건 수학이죠. 수학으로 나오는 건데 이 명징성을 위해서 이제 르네상스인들은 이렇게 그려요. 자, 볼게요. 원근법 있는 거하고 없는 것은 원근법이 있으면 뭔가 그럴듯하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근법 같이 이렇게 실제로 가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이겠지라고 얘기해요. 누가? 화가가. 수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놔야 꽉 차면서 비리도 맞고 꽉 찬 느낌이 들고 공간감이 드니까. 실제로 우리의 눈하고는 다르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오리지널 원본을 그대로 카피했는 그런 본 이데아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눈은 이렇게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보면 이거 죽일 놈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려야 돼요. 본질을 나타내려고. 이거는 똥뿌레유, 우리 똥뿌레유 들어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눈속임이에요. 눈속임을 해서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을 할 때에 가보면 기둥 있죠? 기둥 위에하고 밑에하고 두께가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조각도 마찬가지예요. 위에하고 밑에가 똑같지 않아요. A, 요게 A고 이게 A 아니에요. A고 B예요. 이게 B가 거의 한 120% 두꺼워요. 왜? 그래야 사람이 똑바로 보여요. 위로 들어가면서는 약해지기 때문에 항상 위에 거는 많이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덜 불안하게. 그게 눈속임이에요. 그 플라톤이 보면은 그거는 비례나 이런 걸로 보면 마이너스죠. 그쵸? 자, 그 의미에서. 자, 그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플라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냐 몰라요, 나도. 근데 플라톤은 화가를 되게 싫어해요. 목수보다 화가를 싫어한다 그랬잖아. 왜? 이렇게 장난치니까 얘들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목수가 지 마음대로 침대를 몇 천 개를 못 만들어내요. 근데 그림은요, 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볼게요. 이거예요. 제우시스하고 파라시우스하고 알죠? 이거는 이제 그림을 똑같이 그리니까 새가 와가지고 막 대가리치 받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플라톤 입장에서 보면은 본질을 그렸죠. 그쵸?
똑같이 그렸잖아. 그리고 자연을 그대로 해서 본질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새가 달라든다는 것은 본질이 새도치 유기물인데 얘가 이렇게 온다는 것은 자연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다른 느낌으로 들어가는 인공 조작물이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는 걸 표현 안 했겠죠. 제우시스는 그런 애예요. 플라톤 이론에 엄청나게 맞는 애죠. 근데 제우시스 말고 파라시우스는 너 이거 보니까 이거 커튼을 이렇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속인다는 거, 눈속임을 쉽게 말해서 뽀샵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더 좋은 거라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플라톤 입장에서 보면 이놈은 나쁜 놈이에요. 지가 창작을 하는 거잖아. 플라톤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써먹었다? 르네상스 초기까지는 그래 써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짝 보였던 게 원근법을 통해서 사람이 신을 한번 이겨본다, 이데를 한번 이겨보려고 인간 내 마음대로 조금은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원근법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플라톤은 BC 400년 사람, 다빈치는 1450년 사람, 그러면 거의 2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플라톤은. 그렇지만 그 그리스 로마 철학을 그대로 미학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르네상스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건 바로크 그림이에요. 근데 바로크 그림에서는 르네상스 그림하고 다르죠. 르네상스는 뭔가 이렇게 뻣뻣해요. 균형적이고 동적이지 않고, 그런데 바로크는 뭐라? 굉장히 동적이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랬다? 바로크라는 것 자체가 진주에 있는데 찌그러진 진주, 되게 표면하죠. 누가 봤을 때? 플라톤. 이때는 전부 다 플라톤주의자들의 철학이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메디치 가문에 이래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뒤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철학을 하고 있었잖아요. 뭐 데카르트도 전부 다 그것도 전부 다 이 이성론이나 이런 플라톤을 굉장히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전부 다 관념론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 이런 그림을 보면 맞네. 저놈들은 확실히 우리하고 다른 놈이야. 철학을 하지를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조짐이 보였던 게 누구다? 매너리즘 화가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매너리즘을 어떻다? 더 좋아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 재미난 걸 보죠. 자, 요거하고 요거는 확실히 다르다는 건 알아요. 이제 여기는 소실점이나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그냥 동적인 것만 표시하면 됐죠. 자, 요거는 어디 그림? 이집트 그림을 플라톤이 제일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이상적인 그런 비렘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그림을 굉장히 칭송한다는 그림이 많이 나와요. 플라톤도.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뭔 스토리? 서사를 통한 본질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언어적인 내용을 적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여기 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본질 개념은 결국은 뭐다? 철학적인 컨셉추얼 개념 미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림에서 글자 나오는 거지. 바스키아. 그게 플라톤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림의,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림의 리커버리는 그런 식으로 돌아와요. 개념 미술이라는 게 요즘에 있는 바로크 시기에서 로man틱이나 익스프레션 표현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념 미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동양화는 딱 거기에 맞는. 그렇죠. 그래서 동양화에 대한 그 개념이 노자 사상을 이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수 그림을 보면서도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 아, 저 사람은 저래가 그렇게 그릴 거구나. 오케이. 자,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이 안에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뭐 왕이 죽고, 이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죽음에 대한 얘기는 삶과 죽음은 결국은 나중에 나오니까 실존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바타유의 에로티시즘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락강에 나오는 실제계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렇지만 어떻든 이런 그림들을 플라톤이 되게 좋아했다라는 거 하고 이거하고 한번 볼게요. 자, 요거하고 보면 요거는 거의 언제냐면 이 사람들로 보면 한 2000년 전의 그림이죠. 이 밑에 거 이집트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밀려요. 볼게요. 자, 요거는 비트루스 해가지고 이 비율로 해서 르네상스 요래 그렸죠. 자, 요거는 요래 그렸어요. 그럼 요거는요?
그게 중세 미술이에요. 중세 미술이 여러분들이 중세가 그건 뭐 성경하고 뭐 이래가 뭐 있어? 네. 단지 이미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엉둘려 있어서 그렇지 스토아 철학하고 아키나스의 교부 철학하고 이런 거에도 미학은 항상 있어요. 황금 난리가 나요. 여러분들 고딕 양식 한번 봐봐요. 그거 전부 다 그런 철학에서 나온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스테인글라스 색 같은 거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회화만 이래 돼요. 왜? 아직까지는 성경에 서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표현하는 입장이니까 말을 안 하는 뿐이에요. 그렇지만 발전은 엄청나게 한 거죠. 자, 요거 볼게요. 자, 요거하고 요걸 볼까요? 요건 누구 거예요? 페르난데스 거예요. 지금 현재 핫한 애예요.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러니까요. 재밌네. 내가 이거 보고 완전 전율을 얻었어. 그러다가 이상하다. 이게 왜 중세는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되게 떠올라요 자꾸. 이게 왜냐면 원근법 굉장히 플랫하고 편편하잖아요. 편편화를 제일 먼저 만들었던 사람이 마네의 편편하게 만들었잖아요. 올랭피아부터 시작을 해서. 왜냐? 그래 봐야 되지. 원근법하고 막 이래 되니까 이제 지겹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막 너무 이렇게 그 사람들 이미지나 이데올로기에 늘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모더니티의 발전을 초창기를 만회로 잡는 게 그런 거예요. 플랫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전부 다 요새 이래 그러지. 원근법에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루벤스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안에 있는 본질을 보는 거죠. 이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600년인가 700년 카를 베제가 있을 때고, 이건 요새니까 2000년 잡고, 뭐 거의 뭐 한 1400~500년 전이죠. 그 그림이 이게 얘보다 뭐 못하다라는 얘기가, 못하다 안 하다라는 떠나기는 그렇다 그죠. 아무튼 미술사적 그런 거예요. 자, 이거 볼까요? 이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죠. 이 되게 거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만약에 집에 딱 그려놓으면 되게 거북해요. 이거하고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시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눈에서 원근법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아까 그랬잖아요. 존재가 먼저 따라가게 되면 의식은 뒤에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이제 이해됐죠? 오케이. 이제 보니까 뭐 볼만하죠. 이제 저기 왼쪽에 있는 애도 뭐 그닥 나빠 보이지 않아요. 자, 이 사람. 이 사람 혹시 아나요?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영국? 아니죠. 독일? 아니죠. 스칸다나비아? 아니죠. 오스트리아? 이거 아니에요. 그 이승합 아니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스페인, 앤드 그리고 프렌치, 아니면 이탈리 요 세 개예요. 그쵸? 비슷해요. 아프리카에 약간 냄새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건 북부 아프리카. 알제리부터 시작을 해서 저쪽에 있는 애들. 그쵸? 요렇게 되면은 요 바운더리가 돼요. 이게 데리다예요. 알제리 철학자예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것은 들레이즈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차이와 반복이라 그랬죠, 제가? 이 사람은 차연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야, 우리 집에 가서 연인끼리 우리 집에 좀 들렸다 갈래? 라는 얘기를 저번에 SNS나 이런 데 보니까 라면 먹고 갈래라고 해서 코미디언들이 그걸 패러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시대 상황에서는 아까 그랬죠. 존재나 사회 존재의 그 영역에서 그게 만들어내는 시대 상황이 그 언어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의식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식으로 썼죠. 근데 우리 때 라면 먹고 갈래 하면 야, 우리 집에 라면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라면이 달라져요. 그게 차연이에요. 그러니까 차연. 데리다의 아주 중요한 그 철학의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자 보세요. 플라톤의 존재, 이데아 등등. 자,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그게 오늘 실존주의를 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내가 인식을 했어요. 아까 내 사과 봤죠? 사과 보고 인식한다 그랬죠? 인식하고 난 뒤에 그게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내 오승의 개념으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가지고 이제 칸트는 그런 식으로 인식 종합해서 내 머릿속에 개념화를 시켜서 사과라고 정해요.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0.001초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 우리 사람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저 사과라는 것 자체나 아니면 밖에서 비가 떨어져요. 그럼 땅이 젖어요. 그럼 우리가 비가 떨어지니까 땅이 젖는다는 걸 알아요. 그건 뭐냐면 오성이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성이 내가 없어요. 그럼 눈으로 보면 비가 온다, 땅이 젖네라고 밖에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머리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경우, 그리고 시각이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런 경우에 애들이 잠시 한 몇 년 동안 안 보였다가 한참 있다가 눈을 봤을 때 졸음 현상이 딱 왔을 때 있는 그 코잘리티, 그 우연의 관계에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얘가 추정을 못해요. 그럼 비가 오네? 라는 얘기야. 그리고 땅이 젖었네? 그럼 뭐 때문에 젖었지라고 하면 얘는 몰라. 그게 분열적 사고라 그래. 연결이 안 되잖아. 연상이 안 된다. 이해됐죠? 그 상황에 있는 것을 인식론이라고 해요. 내가 뭔가를 안다, 날리지먼트, 뭔가를 인식해서 내가 공부하고 등등등등 이런 사물을 만회하는 것도 인식이죠. 그죠? 그렇게 만회하는 걸 인식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존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존재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과도 존재죠. 그죠? 존재자가 되고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넓게 보자고요. 근데 인간들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하이데거는 현존재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요. 오케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이제 말이 막막해져요. 그럼 뭐 또 말이 많아요. 뭐 옛날에 보니까 뭐 빅뱅설, 그 빅뱅설 어쩌라고 하면 더 이상 진도 안 나가요. 그 빅뱅설을 끌어들이긴 끌어들이는데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이 안 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모르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 뭐 다윈이 뭐 약간의 일이 들레즈는 그렇게 하게 조그만한 벌레에서 만들어졌다 하는데 그것도 뭐 그쵸? 그걸 딱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이데거야. 야, 그건 뭘 그렇게 생각해? 갑자기 태어난 거야, 이놈아. 그게 기투라 그래요. 나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여러분이 태어난 거 알았어요. 몰라요. 그냥 눈 떠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죠. 그게 다였죠. 내가 나오고 싶다. 몇 월 며칠 나올래? 너 야 나가니까 너 조심.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죠. 그걸 기투라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자니 인간이 너무 허망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이제 흠집을 내기 시작을 해요. 플라톤이 아까 있었던 그 현재 being이라 그래. B-E-I-N-G. B-I-N-G.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 자체를 그 플라톤이나 이런 쪽에서는 너무 인간을 높게 봐서, 왜냐면 그리스 로마는 제가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쪽에 대한 신화를 통해서 신화에서 제우스가 사람을 만들어서 있던 것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신하고 존재가 똑같아요. 그런 나라에서 철학을 하면 인간은 이거는 장난, 그 제우스 레벨이잖아. 걔들 반인 반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게 너무 커요. 그 존재의 특권의식이 있는 거라 이게 인간에 대한 존재가. 그래서 플라톤이 하는 이 비잉 존재는 감히 건드리지도 못했을 때까지. 누가 건드렸느냐 하면 칸트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건들기 시작했다. 훨씬 뭐 누구 별거 없는데 존재가 뭐 별거 있어. 하이데거는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야씨 난 눈 뜨고 보니까 태어났더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야. 나 그전에 그 몰라라고 하니까 너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냐면 뭔가 있어. 네가 태어난다라는 것 자체는 그전에 뭔가 흔적이 있는 거야. 없이 제로에서 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틈을 가지고 들어가 이 사람. 되게 어렵죠.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내가
무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있는데 락강은 그걸 언어라 그랬고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는 자체를 오디푸스 컴플렉스라 그랬고 그렇지만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든 락강이든지 간에 내가 아닌 다른 놈이 등장을 해요. 누가? 엄마 아버지가. 그쵸? 그건 뭐예요? 그건 내가 아니고 타자죠. 타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락강은 언어로 나를 갖다가 억압을 시켰고 프로이트는 거세 공포증으로 나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기생충처럼 내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기생충처럼 타자가 들어와 있는 것을 무의식이라 그래요. 이제 이해됐어요? 항상 타자에 그게 있다. 그러니까 그걸 억압한 거예요. 근데 억압이 안 되는 상태가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올라오죠. 그 슈퍼이고가 누를 때 초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도덕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못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안 올라와. 눌러버리니까. 근데 이게 없어지는 상황이 어떤 데냐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에이스가 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그것 때문에 무의식의 발로라고 프로이트가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무의식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의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눌렀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부정의 변정법이라 그래요. 부정을 해야 튀어나와요. 그 정상이 나오는 정신 약간의 그런 히스테리, 그리고 강박증 이런 병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그죠? 그것까지는 안 갈게요.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가는 차연이 늘 우리한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흔적이 있어야지만이 이니비션 하는 그게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 이 사람은 그걸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때까지. 이 사람이 1920년생인가밖에 안 돼요. 그 우리나라 박스보부터 시작을 해서 김한기 정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철학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자, 그럼 이런 그림들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흔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때 뭐 있든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설명 못하겠다. 이런 걸 그리는 거예요, 사람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흔적이다 이런 걸 얘기하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존재라는 것을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존재하는데 존재를 깊숙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겸손해지고 사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철학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철학 그러니까 철학관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요 맞는 말이에요. 미래를 알려주고. 그렇죠? 자, 아까 이 사람 너무 멋있었어. 너무 멋있어.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서 KBS 1TV에서 1시간 동안 좀 이야기 좀 해주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도 보통 이렇게 기다리죠, 그죠? 뭔가 되기를. 근데 결국은 뭐가 생겼어요. 아무것도 지가 해야 돼. 그게 존재론이에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런 적시 여러분들은 말려요. 생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옛날에 그 미로 있죠. 미노소페루스인가? 거기 다이달루스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카루스하고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 날개 달고 올라가는 그 있잖아요. 미노루스 그 테세우스가 와가지고 그 왕을 죽이는 거기 미로에 여러분들한테 빠져나가는 설계도를 줬는데 반쪽짜리를 줬어요. 그럼 이 사람 죽어요. 못 나와요. 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일로 가고 내일은 일로 가고 하다 보니까 나와버린 이 사람. 2년 만에 나와. 2년 만에. 그때의 시를 잡고 가는 게 아드리안의 시예요. 그게 바타유가 이야기하는 건축의 기능성이야. 우리나라 건축이 잘못된 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건축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은 제가 바타유의 반건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막 이렇게 좋은 이런 거 말고 아닌 게 이게 건축이네 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시기가 온 게 철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발. 자, 이 사람 보바르예요. 이 사람 말도 주옥 같은 말이 있어요. 그것은 사르트르를 생각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안 할게요.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은 눈을 보세요. 자기 인식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되는 나를 발견해야 돼. 그때 대자적인 것과 적자적인 것 얘기했죠. 사르트르 할 때. 대자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인식이나 이런 거 영혼에서 나타나는 실존보다도 몸으로 느끼는 적자적인 거에 여기 상당히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을 보더라도 몸이 움직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머리로 영혼으로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따라가는 그게 몸의 현상학이라고 얘기했죠. 베를리콘티. 그 적자적인 몸이 되는 상태가 추구해야 될 예술의 예술 철학의 고리예요. 새를 찾는 세상이래요. 새가 사회적인 존재 그 넓은 그 어떤 그런 장을 말하는 거죠. 카프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름이 참 어려워요. 루 앤드루 살로메예요. 살로메. 이 사람은 니체가 나는 영화를 했어. 러시아 여자예요. 문학가인데 니체니까 1840년생이니까 뭐 그 언저리 같아요. 마릴라 릴케하고도 선생님이 삼각관계에 있는데 니체가 너무 좋아하다가 상사병이 났어요. 너무 멋있는 여자. 이 마리아 릴케예요. 마리아 릴케는 아주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의 아버지가 돈 대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 오스트리아나 이런 문학가나 이런 데는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프랑스에서 마샬 디샹의 프라이즈. 마샬 디샹의 개념 미술 다다리스트고 그 회화에 그걸 끊어내서 이 사람은 쌤 했죠. 그죠? 그게 개념 미술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나도 쌤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술이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내가 들고 왔을 때는 쌤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지만 내일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 그걸 말로 설명을 해야 돼? 못해요. 그 미적 판단 기준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아까 그 다빈치의 그 균형미 있는 그 아름다운 르네상스의 이상적인 미, 플라톤의 미는 그런 거 있죠. 그걸 깨부순 게 누구냐면 보드렐러의 악의 꽃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추한 것도 자꾸 보다 보면 묘한 매력이 생긴다. 오케이? 그게 개념 미술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 못하는 게 윤리나 종교나 선함은 내 자유의지대로 하지만 윤리나 도덕은 다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안 해야 되느냐 차이인데 그거는 2성 레벨에서 5성 개념이 작용하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있어요. 미술은 좋고 나쁨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5성으로 못 가지고 간다니까. 상상력으로. 이해됐죠? 그렇지만 그게 더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더 어렵잖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내 동일성을 이 미술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이 어려운 거예요. 말로 하는 철학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자, 누가 받았느냐 하면은 요새는 난리예요, 이 사람들. 중국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세요. 얘들요. 돈이 이걸 떠나서 예술을 해요. 인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실력이나 이런 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뺏겨버렸어 이제 완전히. 전부 다 제3국애들이에요 이제. 네. 아까 제가 헌접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개념 미술로 돌아와. 저쪽에는 막 이래 가는데 네오 익스프레션 존재하고 이런 걸로 가는데
아주 타나토스에서 무슨 뭐 좋아요 개념 미술학. 근데 온 동네 하면 전부 다 완전히 일로 다 맡겨야 되잖아.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것만 해요. 오, 다양해야 되잖아. 그게 안타까워요. 항상 뭘 하나 해버리면 다 똑같아요. 아이고 누구예요? 어디서 많이 본 아저씨? 많이 봤는데. 에? 많이 봤는데. 많이 봤죠? 네. 베토벤 같이 생겼기도 하고. 그렇죠? 많이도 비슷해. 베토벤은. 베토벤은 조금 많아요. 베토벤은 괴테보다 조금 많으니까 칸트예요. 자, 칸트를 왜 가지고 왔느냐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 많은 철학자를 이야기를 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입으로 좀 딱 한 10분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칸트하고 저는 마르크스라고 봐요. 현재 막 그 많은 서구의 철학자들이 많아요. 딱 두 부류로 하게 되면은 칸트하고 마르크스예요. 왜? 가장 많이 인용을 하니까 철학자. 그게 뭔가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칸트를 인용을 많이 하고 헤겔을 통해 가지고 마르크스까지 가는데 지금 철학자들은 대부분 마르크스를 이용합니다. 자, 칸트 철학은 정적인 철학이고 마르크스 철학은 동적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칸트의 철학은 정신적인 철학이고 마르크스 철학은 노동이고 움직이는 액티브한 현실과 같이 움직이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원래 내일까지는 계속 그 이야기 들을 거예요. 마르크스에 대해서. 마르크스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용을 하고 자유주의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술을 하는 사람은 미술은 대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게 아니에요. 인디비주얼. 내가 가지고 집에 내두는 음식이 아니라 그 물건이 아니에요.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왜? 철학책은 싸니까 살 수 있는데 미술은 짜게 가지고 만원 안 되잖아요. 몇백만 원 내지 몇천만 원, 몇억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3년 했죠. 서서히 바뀌어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달라지고 우리나라 도슨트들도 저같이 얘기하는 애들이 점차 생겨요. 내가 알거든 그런 애들.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아니었고 뭐 기술적인 것만 얘기해도 이제는 막 갑자기 철학도 얘기하고 막 이래요. 아, 이게 순기능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이거는 계속 참 하길 잘했다. 우리나라 저변 뭐 큰 뜻은 아니지만 그렇죠. 자, 이 사람 헤겔. 헤겔은 뭔가 해결을 하고 싶잖아요. 그 옛날에 그 대학 다니고 이럴 때에 저거는 문과 다니시는 분들은 저거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해결은 이제 공부가 아니라 좀 운동권에 있든지 아니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너 해결은 뭐 정신현상은 너 변정법 읽어봤으면 뭐 이런다는 거야. 뭘 읽어봐 자식아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해결 변정법이라고 하면 인터넷 들어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개판이야 개판. 큰일 나요 이거. 잘못 이야기가 어떤 사람한테 걸리면 이 바보야 그런단 말이야. 너 인터넷 봤죠? 어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쉽게 해석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읽어봐야 되냐면 이제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해줄게요. 해결을 이제 철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해주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타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해결도 보고 쇼펜하우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의지가 어떻고 이래가 뭐 고독 우리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독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고독을 즐겨야 되고 뭐. 그 나중에 심지어 어디까지 나오냐면 고독사 얘기를.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약간 부르주아야. 약간 해결한테 이게 약간 이 질투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 학기 같이 시작할 때 둘이 붙었거든. 그런데 해결한테 많이 가니까 아이씨 내가 더 똑똑한데 이리 얘기하면 누가 알아줘야 말이지. 아무튼 그런 상태. 근데 매력이 있어요, 이 사람. 철학자들은 다 매력이 있어요.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다 독일 사람들이잖아요. 프랑스는 지금 아직 안 나와요. 그 희한해. 그 왜 그러냐면
얘들은 보불 전쟁 생기고 난 뒤에는 별로 신경 안 써. 누가 중심이 됐느냐 하면 보드렐련 나오고 난 뒤에 쭉 끝나버리고 그림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무슨 뭐 나비파부터 시작해 그때 뭐 마티스 뭐 그 피카소 등등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그 시기예요. 그리고 얘들은 뭘 하면 겹쳤느냐 하면 프랑스 대혁명을 겹쳤잖아. 이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프랑스 대혁명에서 계몽 사상이 나오면 요즘 뭐 윤석열이라는 양반이 뭐라고 그 계몽용이라 그랬나? 계몽이란 뜻도 모르면 계몽을 볼테르하고 디드로하고 이런 계몽 백과사전파 같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실證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몽을 했는데 그건 이성을 통해서. 근데 그게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도구적 이성이 되어버렸어요. 일해 이놈 자식들아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프랑스가 제가 그랬잖아요. 잘 살았어. 영국도 잘 살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나 마르크스 이론에 안 맥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쪽이 더 잘 먹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벌써 이미 프랑스 대혁명을 한번 거치고 나니까 마르크스가 들어가지고 행동할 만한, 왜냐면 마르크스가 프랑스에 왔다가 쫓겨난단 말이야.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러시아에서 일어났다. 그것도 엉뚱한 농민혁명이. 걔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농민은 해방할 필요가 없는 존재고 농로만 해방해주면 됐단 말이에요. 땅만 줬으면 되는데 원래 이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는 노동자 계급이 아니에요. 거기는 상업 공업이 없어. 농사들 하는 농민들이야.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 이 사람 할 때, 볼셰비키 할 때. 그런데도 성공하는 것은 레닌이야. 그 불만이 있는 그 움직임의 사회의 변혁에 대한 그 희망, 이게 넘쳐났단 말이야, 이 사람은.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루카치라고, 루카치. 들어봤는데, 그 루카치의 미학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아도르노하고 이 루카치 미학은 제대로 알아야 현대 미술을 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루카치 미학하고 이 아도르노 미학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비평가들이나 이런 사람이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들레즈 잠깐 읽고 저건 뭐죠?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비평하는데 이게 되게 그래요. 되게 마음 아픈 부분인데 지금은 서울대학에서도 지금 마르크스 강의를 없애버려요. 없앴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교수가 할 놈이 있어요. 안 해.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론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변정법적으로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이론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싶어가 막 사람들이 벌벌 떨고 아니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헤링부터 시작 괴테, 마르크스, 뭐 엥겔스 나오고 이 사람이 루카치, 발타이, 레닌, 트로츠키, 이건 후사리 현성학부터 시작해 하이데거, 사르트르 요렇게, 메를퐁티, 보들레, 프루동, 알티세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마르크스가 되게 궁금해지네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본인은 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냥. 글만 쓰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상이 괜찮으니까 뒤에 후학들이 막시즘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칸티시즘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 마르크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 아니에요. 제가 완전히 깨줄게요. 그리고 헤겔도 완전히 깨져요. 헤겔을 알면 마르크스가 보이고 그게 이제 변증법에서 나오는 절대정신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